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전근대사의 문화사 부분까지 마무리가 됐죠. 이 시간에는 근현대사 부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기를 보면요, 그 근현대사는 1876년 개항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가 근현대사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근현대사 부분은 바로 직전 흥선대원군의 등장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63년부터 1873년까지 권력을 잡았던 흥선대원군이죠. 자, 교재는 432쪽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내용부터 보시는데, 우선 개혁정책 내용을 보기 전에 대원군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원군은 적자가 아닌, 왕의 적자가 아닌 일족 중에서, 적자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왕의 종친 중에서 누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 왕위를 계승했던 그 사람의, 그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거의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4명의 대원군이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입니다.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등장하죠. 그래서 12살의 어린 나이로 등장하자 아버지 흥선군이 대원군이 돼서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년간 집권하는 과정에서의 개혁정책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왕권강화책, 민생안정책, 그리고 밖으로는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됐었던 거죠. 이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순조하고요, 안동김씨죠. 헌정, 풍양조씨입니다. 철정, 다시 안동김씨입니다. 외척들에 의한 세도 정치가 3대 63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왕권 어땠어요? 왕권 약화,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죠. 세도 가문의 권력 유지 기구는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그 다음에 삼정문란으로 인해서 나타난 민생 파탄, 국가 재정의 약화입니다. 밖으로는 열강의 통상 요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이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크게 우리가 세도 정치하에서의 모습은 이렇죠. 붕당 정치의 파탄 이후의 세도 정치입니다. 그런데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등장합니다. 이때 아버지 누구죠? 흥선군이 대원군이 돼서 1863년에서 73년까지 딱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만 10년이에요. 그러니까 63년에서 73년까지 집권합니다. 그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가 취했던 개혁 정책이 왕권 약화에 세도 정치에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뭐가 나오죠? 왕권 강화책이 나와 있고요. 삼정문란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뭐가 나오죠? 민생 안정책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뭐죠? 열강과 통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나옵니다. 쇄국 정책은 아닙니다. 쇄국은 아예 차단한 거고요. 근데 차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상 거부예요. 통상하지 말자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죠. 그래서 왕권 강화에도 기여하고 민생 안정에도 기여하고 열강의 통상 수요 거부에도 기여를 했었어요. 한 10년간에 걸쳐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책들이 뭐가 있느냐, 각각의 시책들, 그 시책들을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432쪽에 있죠. 먼저 왕권 강화책에서 인재 등용, 비변사 폐지, 그 다음에 대전 회통, 육전 조례 간행, 법전 편찬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 철폐. 서원은 면세, 면역의 특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원을 폐지하는데, 서원을 혁파하는데, 그 시발점이 했던 것이 바로 맨 밑에서 한번 봅시다. 밑에 둘째 줄 나와 있나요? 만동묘라고 있습니다. 만동묘는 명나라 신종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화양동 서원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떤 그 상징적인 서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그 예하에 있는 서원들
단계별로 첩벌입니다. 약 600여 개를 없애요. 47개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니 서원의 토지를 몰수해서 다시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민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서원철폐 당시 양반들은 강하게 반대를 했겠죠. 자, 뒤에 사료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433쪽에 사료 메뉴에 나와 있죠. 서원철폐에 대해서 양반들이 반발하자 대원군이 한 얘기가 있어요. 밑에서 5째 줄 한번 보실래요?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유를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에는 도둑의 소굴이 됨에 있어서랴 라고 해서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서원철폐죠. 그래서 대원군이 국가 재정도 확보하고 민심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나중에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받아서 탄핵이 되죠. 탄핵이 된 하나의 또 요인을 제공해 준 거죠. 자, 계속 경복궁 중건이 있습니다. 외랄 때 불탄 경복궁을 다시 중건해서 실추된 왕실의 위엄을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영건 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이죠. 이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보충책이 나와 있어요. 원납전, 당백전. 원납전은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을 거두는 거죠. 근데 원하는 사람만 내라라고 하는 원납입니다. 원납. 원할 원자를 쓰죠. 원할 원자입니다. 원납전이다 이렇죠. 기부금인데 이게 강제로 거둬들여요. 양반들에게. 그래서 사료에는 이 원할 원자, 이 원자가 아니라 원망할 원자로 기록이 돼요. 빗대서 놓은 거야. 원납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거둬들였다는 거죠. 당백전 화폐입니다. 지금까지 화폐 100배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조선후기 때 광범위하게 유통됐던 화폐가 뭔가요? 상평통보죠. 상평통보의 100배다. 그래서 이 화폐를 발행합니다. 기존 화폐가 있는데 화폐가 많아지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물가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죠. 폭등합니다. 요즘에 경제 현상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현상은 경제 파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왜 아프리카라든가 일부 국가들 보면은 극심한 인플레로 인해서 경제 고통을 호소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 아프리카의 어떤 여행 TV를 보니까 무를 하나 샀는데 무를 하나 사는데 그 나라 화폐로 정말 우리나라의 10,000원짜리 같은 화폐, 하여튼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지폐 100장 있잖아요. 100장. 그 한 묶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한 묶음을 주고 무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극심한 인플레죠. 이런 현상. 그러니까 대웅군대 때 당백전 발행이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경제혼란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을 막 찍어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하겠냐는 얘기예요. 종이가 돼버린 거죠. 청전이 또 유통입니다. 여기다가 중국의 청나라 돈을 사다가 이 돈을 또 유통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이죠. 결투전은 토지 1결당 100문씩 특별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거둬입니다. 전부 경복궁 중건을 위한 재정 보충책이에요. 묘지림을 벌목하고 농민들의 부역동을 하죠. 그러니까 서원철폐 등으로 인해서 민심이 대웅군에 쏠렸다가 다시 민심이 대웅군으로부터 벗어나는 이탈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사대문 출입할 때 통행세를 징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복궁 중건에 따른 재정 보충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으로 등장이 된 배경 거기까지 해서 왕권 강화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왕권 강화책 내용 중에서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받았던 시책들 따로 체크 좀 하겠습니다. 앞장에 오시면은 인재등용도 있고요. 인재등용. 그 다음에 서원철폐도 있고요. 그 다음에 433쪽에 보시면은 원납전 징수. 강제로 거두린 겁니다. 그 다음에 묘지림 벌목입니다. 체크해 놓읍시다. 인재등용, 서원철폐, 그 다음에
원납전 징수, 그 다음에 묘지린 벌목, 양반들의 그 무덤가에 심어놨던 나무들 잘라내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양반 유생계의 반발을 받았던 시책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밖으로 안으로 또 등장하는 배경이 뒤에 보시면은 민생 안정책이 있습니다. 즉 삼정문란을 수습하기 위한 민생 안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전정과 군정과 환곡의 문란을 수습하는 시책이죠. 자, 전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맨 위에 보겠습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이죠. 은결을 색출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바로 누락된 토지 장부에서 누락된 토지를 색출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방관과 토착 세력들의 토지 겸명을 금지한다거나 군정의 문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동포제, 마을 단위로 부과하는 겁니다. 마을 단위로 부과하다 보니까 양반들을 또 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포제로 바꿉니다. 매 가가 호호마다 포를 물린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양반 유생의 반발을 받은 시책이에요. 그러니까 대원군 개혁정책 중에서 양반들의 반발을 받았던 거 정리합니다. 인재등용, 물갈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반발하겠죠. 서원철폐, 원납전 징수, 묘지린 벌목, 지금 호포제 실시. 이게 양반들의 반발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란했던 삼정 중에서 뭔가요? 환곡제도의 개혁안이 있죠. 사창제 실시입니다. 사창, 사는 지방의 면단입니다. 각 지방마다 창골 둬서 빈민들을 구제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사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정문란의 결과 민생 안정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왕권 강화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전통적인 지배체제 내에서의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가면은 조선후기 사회는 근세에서 근대 사회로 한참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원군은 다시 왕권 강화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로 가야 되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거꾸로 돌려놓는 그런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대원군 개혁정치의 양면성이에요. 한편 밖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통상수교 거부정책입니다. 열강이 한참 통상을 요구해 왔을 때 통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추진하면서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서양의 무기들을 도입을 하는 것이죠. 밑에 보겠습니다. 자, 중국을 통해서 서양의 화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거나 무기 도입 부분이 있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비변사를 없애고 비변사 가지고 있는 행정권은 의정부로, 군사권은 삼군부로 이관하고 있죠. 그리고 군제 개편에서 보면은 수군을 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비행기가 다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배가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해군력을 증강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군을 우대하고 그리고 오가작 동법을 부활하고요. 부병제를 강화합니다. 부병제는 농병 일치 체제예요. 자영농을 토대로 토지의 경작권을 준 대가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와 병역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걸 농병 일치 또는 뭐라고 그래요? 부병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국방력 강화책인데 통상수교 거부를 위한 내실을 갖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 이제 구체적인 통상수요 거부 정책 해가지고 나왔던 사건들이 밑에 벽인박해 그다음에 제너럴 샤모노 소각 사건, 벽인양요 뒤로 가겠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자 여기까지가 다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병인박해는 우리가 천주교 밖에서 봤었죠. 최대 최후의 천주교 밖에 있으며 국내 신도 약 8,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신부 12명 중 9명이 죽고요. 12명 중 9명입니다. 3명이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명 리델 신부가 북경에 도망을 가서 탈출해서 이 사건을 알리고 강화도를 점령한 사건이 있죠. 프랑스 극도감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7척의 군함을 데리고 들어와서 강화도를 점령합니다. 이게 뭔가요? 병인 양요입니다. 그게 다음 장에 나와 있나요? 맨 밑에 나와 있군요. 1866년 9월 달에 병인 양요예요. 양요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는 없어요. 양요는 양은 서양입니다. 서양이 일으키는 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소요, 난리란 뜻이에요. 난리. 서양이 일으킨 난리다.
병인년의 소요, 그 다음에 신미년의 난리, 신미양요라고 일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인양요는 병인 박해가 발단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66년 7월 달에 제너럴 샤워너 소학 사건이 있어요. 미국 상선입니다. 프랑스, 미국 상선이 평양을 끼고 도는 강이 대동강이죠. 대동강 깊숙이 들어오면서 통상을 요구해 오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입니다. 우리나라 지리적 기후 환경상 7월 달은 장마철이에요. 비가 많이 오거든요. 이때 이제 7월 달에 1866년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대동강의 물이 굉장히 많이 수위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물이 많으니까 계속 그런 줄 알고 계속 이제 평양 부중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겁니다.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때 평안 감사가 누구냐면은 평안도 관찰사요. 박규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개화사상가로 전향을 하죠. 왜 그 진주 밀란 때 안핵사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박규수예요.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박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규수가 평안 감사했을 때에 이 배를 소각을 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밀고 들어오죠. 통상을 요구하면서 장마가 끝난 거예요. 물이 쏙 빠지겠죠. 배가 처박힌 겁니다. 거기에 뗏목에 불을 지펴서 띄워서 충돌을 시켜서 불낸 사건입니다. 이게 발달이 된 것이 나중에 1871년에 뭔가요? 신미년의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나 병인양요나 다 어디가 거점지가 됩니까? 강화도가 거점지가 됩니다. 그럼 왜 하필 강화도냐 이거예요. 강화도는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위치 잠깐 볼까요? 이거 이제 강화도가 이렇게 있다.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임진강이에요. 임진강입니다. 강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임진강이고요. 이렇게 또 흘러가죠. 한강입니다. 이건 한강이에요. 한강. 그렇죠? 강화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조운, 조세 운반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지방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다 주로 해로를 통해서 조운이 되죠. 서울의 경창으로 용산과 서강에 있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조운이 이렇게 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평안도, 여기는 전라도, 충청도에서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 경상도도 남해안, 서해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프랑스가 왜 하필 어디를? 바로 여기 강화도를 타겟으로 삼았느냐?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우리 인체 구조에서 인후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을 막아버리면은 조운이 안 되니까 조선 정부가 자기네에 대해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강화도가 타켓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병인 양요와 관련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강화도입니다. 여기가 강화대교고요. 여기가 초지대교예요. 지금의 여기가 김포입니다. 강화대교를 건너기 전 바로 강화대교 이쪽 여기가 문수산성입니다. 한성근 부대고요. 만산 이렇게 있고 만산 옆쪽에 정족산성이 있어요. 정족산성은 양원수 부대가 그래서 정족산성과 문수산성은 뭐와 관련된 곳이냐 하면은 바로 뭐와 관련된 곳이다. 바로 병인양요와 관련된 곳이에요. 한성근 양원수입니다. 한편 제너럴 샤워너 소학 사건을 계기로 터진 신미양요의 거점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신미양요는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여기가 갑곶 그 밑에가 광성포입니다. 갑곶, 곶이라고 하는 건 튀어나온 것이에요. 들은 건 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갑곶, 광성포, 또 광성진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어제연 부대가 미국 함대를 막아낸 곳이에요. 어제연. 이때 어제연의 부대 깃발이 약탈이 됐어요. 그 여전이가 약탈된, 어제연 죽었거든요. 약탈된 부대 깃발이 장수 숫자가 새겨진, 자, 교재 435쪽 봅시다. 옆에. 숫자 기억, 그 장수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런 깃발은요, 어제연이가 처음 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일단 이순신의 명량해전 때 보면은 이순신의 부대 깃발로 이 장수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장수 숫자가 새겨진 부대 깃발을 약탈당했어요. 이게 13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미국 해군 상원학교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강화도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기가 나오면은 이건 뭘 기억하시냐 그러면은 바로 신미양요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리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초지대교예요. 초지대교. 김포 쪽입니다. 초지대교 바로 옆에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초지진입니다. 초지진은 개항과 관련된 곳이에요. 일본의 군함 운양호하고 충돌이 있었던 1875년이죠. 운양호 사건 또는 초지진 사건. 이걸 계기로 해서 이듬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의 책을 내서 공식 명칭은 조일소 조규입니다.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되게 됐었던 거죠. 강화도 관련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1868년에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 있습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한강 쪽으로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를 합니다. 반대했죠. 거절당했죠. 그래서 이제 오페르트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대웅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무덤을 도굴해서 시체를 미끼로 통상을 요구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무덤을 옮기는 거, 이장한다고 그러죠. 또는 천장한다고도 그래요. 우리가 수도를 옮길 때 천도한다라고 할 때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천장, 이장,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유교 문화에서는 무덤을 도굴한다는 거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폐륜이에요, 폐륜. 그러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막아내고 나서 대웅군의 통상수요 거부 정책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강도가 좀 세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1868년은 우리가 조선후기 대관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1868년입니다.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자료 하나 보고 합시다.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이 강화도 외 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반환이 됐습니다. 반환은 아니고요. 5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로서 영구 임대 형태로 반환이 된 겁니다. 이게 외 규장각 도서예요. 바로 박스 안의 내용입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니까. 이 밑에 나와 있는 신미양요때 약탈당했던 숫자기도 미국이 반환한 건 아니고요. 임대입니다. 임대. 영구 임대예요. 그러니까 외 규장각 도서라든가 이 숫자기의 소유권은 미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기 있잖아요. 지금 강화도 박물관에 있는데 이 숫자기를 강화도에서 반출해서요.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한번 부산 제주도에서 전시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또 외 규장각 도서 지금 현재 그 규장각에 보관이 되어 있는 약탈돼 반환됐다는 거요. 이것도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여기서 한번 전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또 역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은 프랑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환은 반환인데 좀 단서가 달린 반환입니다. 우리 것이면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두 번에 걸친, 그러니까 1866년 9월달, 1871년 바로 병인 양요와 신미양요, 영거푸 두 번에 걸친 외국 세력을, 그러니까 프랑스, 미국입니다. 막아내므로 인해서 흥선대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어떻게 했어요? 승승장구할 겁니다. 자신감이 좀 붙은 거죠. 탄력이 붙은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동양에서요. 중국과 조선과 일본 중에서 가장 먼저 개항이 된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1840년에 터져서 42년에 끝난 아편전쟁이에요. 42년에 영국에 의해서 난징조약의 체결을 내면서 개항이 돼요. 일본은 1854년 미국에 의해서 개항됩니다. 미일 화친조약이에요. 한 방에 개항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거푸 두 번에 걸쳐서 프랑스, 미국 함정을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웅군의, 흥선대웅군의 자신감은 어떻게 했어요? 올랐겠죠.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전국 요소에다가 세운 비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척합입니다. 그 척합의 내용이 나와 있죠. 양이 침범, 비전적화, 주화매구,
기해야 만년자손 병인작 신밀입.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나라 팔아먹는 짓이다. 이런 나의 사실을, 이런 의지를 나의 자손 대대로 알려서 병인년에 세우고 병인양요위에 병인년에 만들고 병인작 신미양요위에 세운다 해서 신미립 이렇죠. 그래서 이 위정척사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대웅군의 척화비가 옆에 사진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군의 등량 과정에 추진했던 개혁정책 안으로 이거 밖으로 이겁니다. 이거에도 기여하고 민생 안정에도 기여하고요. 열강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열강의 침략을 막는 데는 기여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10년 동안 문을 닫은 거예요. 그렇죠? 통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발전에서 결국 10년이 뒤처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대웅군이 1873년에 63년에 등장했다가 73년에 최익현의 탄핵 상소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물러갑니다. 스스로 물러간 건 아니죠. 그래서 물러가서 어디에 집거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운현구입니다. 운현구 궁궐은 아니에요. 대웅군의 사저입니다. 사저. 지금 종로 3가 쪽에 악기 파는 낙원상가 있습니다. 낙원상가 바로 뒤쪽이에요. 그 위에가 이제 일본 대사관도 있고 그렇죠. 이모군한테 불탔다는. 그래서 그 운현구의 또 건너편에는 그 동학, 천도교죠. 지금의 동학의 그 어떤 그 거점지가 있던 천도교의 그 중심 건물이 거기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운영국에 직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웅군이 물러가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해요? 고종과 민비가 등장하죠. 고종 대웅군의 둘째 아들입니다. 민비 고종의 부인이에요. 대웅군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대웅군이 집권했던 시기 때 고종과 민비는 외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종 민비 등장한 이후에 운양호 사건이 터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개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잠깐 좀 보십시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다가 1876년 조, 일, 수호, 조, 규 이게 원명이에요. 원명칙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죠. 1876년이 병자년이에요. 그래서 병자 수호 조약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개항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타율적인 개항이었다. 그래서 타율은 누구죠? 일본을 얘기합니다. 또 포함 이걸 거꾸로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함포 외교의 결과였다. 이거는 무력적인 군함, 포는 대포예요. 함은 군함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적인 외교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개항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흥선대원군대 때 통상수요 거부정책 추진하다가 갑자기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개항의 평가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은 개항의 배경을 요 대목에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개항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던 대웅군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웅군이 물러감으로 해서 조선의 대정책에, 이 정책에 뭔가의 수정이 좀 가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웅군이 물러갔다는 점. 자, 두 번째, 흥선대웅군 요 집권 시기 때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 때도 통상개하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양반이었던 박규수, 중인이었던 역관 오경석과 의관 유홍입니다. 중인들이죠. 이 중인들은 조선후기 때 서울들의 통청운동에 편승해서 신분 상승 운동도 했습니다만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관이라고 하는 기술직에 대한 중인의 역할을 드러내는데, 알리는 데는 기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이 중인들 그러면은 오늘날의 전문직 아닙니까? 의사 또는 외교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역관, 의관, 율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좀 천시가 됐겠지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박규수나 오경석이라든가 유홍기 등의
개화사상 성립에 영향을 준 책도 있습니다. 해국도지, 영환지락 이런 책이에요. 해국도지나 영환지락은 청나라 위원과 서계가 쓴 책이거든요. 서양의 과학기술, 서양의 역사, 서양의 지도, 지리 이런 것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의 영향을 받고 예를 들어 대웅군 집권기 때 우리도 완벽한 준비는 되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통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웅군 때에 이 정책을 추진했다고 그래서 아예 모든 여론이 통상수교 거부로 된 건 아니다. 그 과정에서도 통상개화를 주장했던 지식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의 개항 공고입니다. 중국은 이미 아까 몇 년에 개항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한 30년 전에 개항이 됐어요. 1842년 영국에 의해서 난징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됐단 말이에요. 중국이 개항해라 이랬거든. 지금 중국과 청과 조선은 군신관계예요. 병자호란 이후에 군신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배경 하에다가 바로 1875년에 뭐가 터졌어요? 운양호 사건, 운요호 사건, 즉 강화도 초진 포대하고요. 운양호 한포 사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운양호 구남이거든요. 이제 물을 좀 구하러 온다 해가지고 배를 태고 들어오는 겁니다. 강화도 쪽 들어오는 거죠. 근데 당신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식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마라, 물 좀 달라 해가지고 충돌하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듬해 1876년 2월달 일본은 무력으로 개항을 시켰습니다. 조선을. 이게 조일수호조규 부록이다. 강화도 조약이다. 12개 조의 내용으로서 구성이 된 436조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조 한번 봐봐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거는 그 이면에서 해석해 놓은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얘기는 청과 조선과의 군신관계를 끊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일본이 용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2조의 후속 조치로, 그러니까 양국은 수시로 사신을 파견한다 그랬죠. 이거의 후속 조치로서 수신사 파견됩니다. 일본에 우리가 파견한 거죠. 1차, 2차, 3차까지 갑니다. 1차 김기수, 2차 김홍집. 이때 김홍집이 갔다가 오면서 가지고 온 책이 조선책 이야기예요. 조선의 외교적 방책이라는 책이고요. 3차는 이모군란 이후에 박영효가 사제사로 이제 간 겁니다. 3차 수인사예요. 4조, 5조의 한국 개항의 후속 조치로서 부산, 원산, 인천. 부산은 경제적인, 원산은 군사적인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한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인천이 개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평등 조약의 독소 조항이 2개가 있습니다. 7조와 10조예요. 7조 치해복권 인정과 7조가 연애 측량권 인정이고요. 10조가 치해복권 인정입니다. 그래서 7조, 10조는 불평등 조약의 독소 조항이다. 그 다음에 9조 보겠습니다. 9조는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조선의 일본에 대한 제한 무역의 고리를 끊고 훗날 일본 상품의 무관세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은 제한 무역이라고 그랬죠. 계속 줄여나갑니다. 세견선 몇 척, 세사미도 몇 석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갔었죠. 그 제한 무역의 고리를 끊고 마음대로 알아서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9조 내용입니다. 11조 양국 상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 통상장정을 체결한다. 그래서 이거의 후속 조치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조일 수호조규 부록과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이 됐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조일 수호 조규가 있고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어요. 이 부록은 조일 수호 조규 11조의 후속 조치로 맺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거예요. 체결된 겁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일소조규, 강화도조약이에요. 조일소조규, 부록, 조일소조규, 속약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화도조약의 11조의 후속 조치로 조일소조규 부록과 뭐가 조일 무역 규칙이 체결됩니다. 이 조일 무역 규칙은 나중에 1883년에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 계기로 해가지고 1883년에 개정이 됩니다. 그게 조일 통상장정이에요. 명칭이 비슷비슷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437쪽의 맨 위에 조일소조규 부록이 있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치, 경제적 침투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고요. 밑에 역시 조일소조규 11조를 근거로 체결했던 조일무역규칙이 있죠. 둘 다 1876년입니다. 조일무역규칙은 역시 경제침탈의 틀을 갖춰놨습니다. 특히 이거는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으로 개정이 됐는데 조일통상장정 개정판 내용은 세 가지만 기억을 좀 해봅시다. 하나는 관세권 규정입니다. 세금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관세 무역이 깨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공령 선포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유출 금지령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너네들이 일본에 미국 유출을 하지 않으려면은, 미국을 수출하지 않으려면은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1889년 환경감사 조병식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한 게 아니고 바로 방공령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걸 근거로 해서 방공령 철회라, 사죄라, 배상해라 해서 11만 원의 배상을 가져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최혜국 조항이 들어갑니다. 상대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최고의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 최혜국 조항을 가장 먼저 가져갔던 나라는 어디냐면은 이 사이에 있었던 1882년 미국이에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미국과의, 즉 유럽과의 구미제국과의 최초의 조약입니다. 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관세권 들어가 있고요. 최혜국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장 빨라요.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조항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최혜국 조약은 A란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뭘 가져갑니다. B란 나라는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또 우리하고 조약을 체는 게 아니라 최혜국 조항이라고 하는 내용만 명시되면은 B는 A가 했건 C가 했든 D가 했든 어느 나라가 됐든 조선에서 가져간 것을 똑같이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최혜국 조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에 계기가 된 사건, 그래서 아관파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관파천의 그런 열강 이권 침탈의 법적 근거는 뭐냐 그러면 최혜국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조일통상장정의 주요 내용 중에 지금 관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하는 37조죠. 뭐요? 방공령 선포의 근거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대원군이 취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후에 물러가고 고종과 민비가 집권하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되고 후속 조치로 해서 조선의 정치 경제적 침탈의 발판을 만들어줬죠. 한편 구미 제국과의 최초의 조약은 어디라고요? 미국입니다. 미국. 82년이죠. 미국과 조약 체결에 영향을 준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조선 책략입니다. 조선의 외교적 방책이다라고 직역을 하면 돼요. 이게 당시 일본에 있었던 청나라 영사, 청나라의 외교관이 있는 겁니다.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황준헌, 황준센 그런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도 아닙니다. 청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에요. 중국과 친선, 일본과 결합,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 누가? 조선은. 조선의 외교적 방책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왜 이건 청나라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조선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해서 조선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책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왔던 김홍집이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와서 파장을 좀 일으켰죠. 결일본, 연미국 하자라고 하는 뭐에 개화 사상에 영향을 줬고요. 한편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개화 사상의 반대말은 뭔가요? 위정, 척사, 사상이죠. 그렇죠? 위정, 척사입니다. 양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 개화 사상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조, 미, 수교,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이거에 영향을 준 거고요. 위정, 척사 사상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은 바로 영남 유생 이만손을 중심으로 만 명이서 상소를 올렸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영남 만인소 사건, 1881년 영남 만인소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화와 위정, 척사 양면에 영향을 줬다. 그 중에 연미국, 이것이 바로 미국과 조약 체결에 영향을 줬어요. 근데 사실은 조미소 통상조약은요, 조선과 미국 간의 조약은 아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때 강화도에서 도장을 찍고 온 사람이 신헌이라는 사람이에요. 역시 신헌이 중국에 가서 도장만 찍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조약은 누구하고 다 만들어놨냐? 청과 미국입니다. 미국과 청이 미리 만나서 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조선의 대표 신헌은 가서, 신헌이라는 사람 가서 도장만 찍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나라가 조선의 우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다. 이 역시도 불평등 조약이에요. 14개조 조항인데요. 그 불평등 조약으로서 뭐가 있어요? 취해복권하고 그리고 제국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국 조항은 방금 말씀드렸죠. 왼쪽에 보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439쪽에 제1조 내용이 있죠.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거예요. 이건 상호협조, 거중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1조가 나중에 우리가 외유권을 박탈했을 때 고종이 헐버튼을 미국에 보내잖아요. 1905년에. 이거는 1882년입니다.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헐버튼을 미국에 보냈던 법적 근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1조. 상호협조, 거중조정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등을 돌렸습니다. 넉 달 전에 1905년 7월 달에 카스라와 일본인, 미국인 태프트 간에 밀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 넉 달 후에 외교권을 박탈해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헐버트를 보냈을 때 미국은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습니다. 등을 돌렸죠. 그러니까 이 1조 내용은요, 형식적인 것이지 진짜 미국과 우리가 끈끈한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4조 취해복권 내용이 있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조선의 법을 따라야죠. 근데 지네들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5조 관세권 규정이 있습니다. 14조 최혜국 대우, 제국 조항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게 미국과의 조약입니다. 이거 이제 후속 조치로서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서광범, 홍영식 등을 미국의 이듬해 보빙사로 파견합니다. 보빙 사절단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산업시찰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홍영식이라는 사람 좀 눈여겨봐 줍시다.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냐면은 우정 업무, 최신, 우정 업무의 선구적인 인물로 평가를 하시면 돼요. 미국에 갔다가 와서 배워온 것 중에서 가장 감흥을 느꼈던 분야가 우정 업무예요. 그래서 고종에게 우체국 만듭시다 해가지고 우체국을 만들었어. 다 만들어가지고 그 오픈식 날 뭐가 터져요? 1884년 10월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정 업무는 중단이 됐고요. 1895년 다시 제3차 을미개혁 때 우정 업무, 우편 업무가 재개되고, 그리고 1900년에 만국 우편연합, 그러니까 지금의 만국은 세계 우편연합이 되는 거죠. 여기에 가입해서 다른 나라하고도 우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빙사가 이제 파견됐고요. 그 다음에 초대 공사로서 미국의 그리고 조선에서의 초대 주미공사로서 박정영이 파견이 됐었던 겁니다. 이게 미국과의 조약 체결의 후속 조치고요. 하나 더 한다면은
1883년에 동문학이 설치가 됩니다. 미국과의 수교 이후에 뭐가 필요했냐? 대화가 할 때 언어가 필요하죠. 영어 공부해야죠. 관립 영어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의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나라들은요,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했다는 소리를 듣고 벌떼처럼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도 들어오는데 미국, 영국, 독일은 청나라 중재입니다. 청나라가 왜 이 나라를 조선에 끌어들이겠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란 나라는 우리 속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럽 국가에다가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오판이죠. 열강이 돌아가지고 아예 이제 청을 내몰고 조선을 서로 먹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건 좀 직접 독자적으로 수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활동한 사례를 보면은 미국보다는 프랑스하고 조선하고 조약을 가장 먼저 체결했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가장 늦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의 포교 자유가 인정됐던 것은 언제입니까? 하면 1886년이다 이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조프 수호 조약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천주교의 포교의 자유가 인정이 됐다라고 일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완벽한 준비는 안 됐습니다. 어설프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개항이 돼버렸죠. 그래서 개항된 이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편 열강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방어도 해야 되고 안으로는 개화 정책도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이중구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항하지 말자라고 하는 위정착사 사상이 나오고 그 개화 사상하고의 충돌이 일어나서 터진 첫 번째 사건이 1882년 6월 이모군란. 이모군란의 결과가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결과가 동학운동, 동학운동의 결과가 안으로 가보개혁, 밖으로는 청일연쟁. 그래서 대한제국까지요 계속 인과관계로 사건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과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물러가고 난 후에 개항이 돼 나가는 그 과정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개항 이후에 고종과 민비이 1880년대 때 추진했던 개화 정책 있죠. 바로 439쪽 맨 밑에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했느냐. 이 개화 정책 그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반유생들은 개화 정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정착사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화 정책과 위정착사 사상의 동향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